병원이 적다고는 느끼진 않은데 전문 병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돼서 지방권보다 그 수도권이 의료진이 이제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찾아서 저희가 가니까 이제 울산 시민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울산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역 격차가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거고 덜 기다리고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 의사단체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는 최근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시가 유니스트 그리고 울산대 병원을 비롯한 지역 의료기관 7곳과 손을 잡고 양성자 치료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기로 한 건데요. 기존의 수도권 병원 2곳에서만 운영되던 양성자 치료센터가 지역에 생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의 암 환자와 보호자들도 울산에서도 수준 높고 효과적인 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들뜬 모습인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이번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협의에 참여한 정윤기 울산대 병원장 전화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의 과학 이슈와 이론을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과학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인서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울산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됐죠. 올해 본격적인 사업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내실 있게 정착할 수 있을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행사가 부쩍 늘어난 건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에 전국 최초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2026년까지 4년간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발굴과 함께 반려동물을 동반한 체험이나 여행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울산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관련 상품이나 이벤트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봄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반려견 동반 걷기 대회가 열렸고요. 여름에는 반려동물 동반 요트 투어라고 해서 댕댕이랑 요트 타이 고래가 열렸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기차 여행 상품으로 울산 댕댕 트레인이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반려견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태화강역으로 도착하는 이 기차 여행 상품은 판매 일주일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지역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과의 소통이라든가 공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울산의 반려동물 정책은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울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라는 타이틀을 선점하기는 했지만 아직 정책이라든가 인프라가 정착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반려동물 정책은 동물 등록제나 유기동물 예방과 같은 동물보호 차원의 행정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반려동물 인구가 점차 확산이 되면서 동물 복지나 동물권을 둘러싼 이슈도 매우 다양해지고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와 행정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전담팀을 신설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동물 등록비 지원이라든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보호관리 정책과 함께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반려동물 축제와 교육 그리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난해 하반기죠. 반려동물 정책 간담회도 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울산 수의사의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특히 반려동물 축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선점을 계기로 해서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축제가 과연 반려동물들에게도 좋은 축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배려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소음이나 환경 변화에만 예민할 수밖에 없고 네. 동물들도 사회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서로 시각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좋아하는 축제를 생각하자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과 또 키우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갈등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이해의 폭은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유기동물 문제라든가 공공장소에서 이제 배설과 소음 그리고 이제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이제 비롯되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 간에는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효율적인 대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네. 넓게는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하는 동시에 패티켓이라고 하죠. 반려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를 하고 비반려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례로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반려동물이나 반려인들의 필요한 시설이 알려져 있는데 비반려인들에게도 동물과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도 지자체나 기관마다 좀 제각각이잖아요. 연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울산이라는 도시 전체가 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떨어져 있는 반려동물 문화 관광 시설을 관광 벨트화하는 좀 더 큰 틀에서의 작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인데요. 울산에 등록된 반려견만 해도 6만 마리가 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반려동물 시설도 정말 앞다투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구분별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만 해도 4곳 정도가 되고 네. 주로 공원이나 놀이터, 문화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프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울산시도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보건소 역할을 하는 질병진단센터와 산책로와 캠핑장 등 주로 이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네. 또 이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8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보험이나 상조,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과 함께 반려동물 산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그런 계획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이야기 나눈 주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국민적 열풍을 불어일으킨 우리 자이언트 팬더 푸바오 아시죠? 네. 네, 동물이라는 존재가 이런 종을 넘어서 이제 치유와 위안을 전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네.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동물은 보호해야 될 생명이자 함께 살아가는 개체로서 사회적 인식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위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들이라든가 실험동물이나 야생동물까지 동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하고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울산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인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울산도 매년 수많은 환자들이 암 치료를 위해서 수도권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첫 단추를 꿰습니다. 울산시가 유니스트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손잡고 양성자 치료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번 업무 협약에 참여한 정윤기 울산대학교 병원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지양 PD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에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병원장님 업무 소화하시느라 또 요즘 전공이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병원은 뭐 항상 바쁩니다.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울산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리고 있어 병원장으로서 마음이 대단히 무겁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병원장님은 더 바빠지시겠지만 울산 시민분들은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최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관계기관과 손잡고 양성자 치료센터를 짓기로 한 건데요. 이 양성자와 양성자 치료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먼저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암 치료의 한 형태로 빠르게 가속시킨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를 종양에 조사하여 암세포 DNA를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네. 양성자는 정상 조직은 별 영향 없이 통과하는 반면에 종양에 도달하게 되면 암세포를 파괴한 후 곧바로 소멸하기 때문에 네. 효과는 높지만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효과는 높은데 부작용이 적은 치료가 참 필요할 텐데 양성자 치료센터는 그럼 언제 어디에 건립이 되는 건가요? 울산시가 이달 통과 예정인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에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건립 장소는 암 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운영 측면이나 환자 안전과 편익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두겸 시장님은 좀 추진력에 있어서는 남다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진행된 그 협약식을 보니까 울산시는 물론이고 유니스트 그리고 지역의 다른 병원까지 상당히 다양한 협의체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과 병원들 역할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예,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이 치료를 주도하시지만 치료 계획 수립과 정도 관리에서 물리학자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네. 입자 방사선 치료 역량을 갖춘 핵물리학자를 교육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과 융합 연구를 위해 유니스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울산의 많은 암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지역 종합병원들도 상당수의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성자 치료센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치료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암 환자 치료에 의사 선생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물리학자도 필요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울산대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큰 역할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의 많은 암 환자분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게 요즘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성자 치료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삼성서울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만 양성자 치료를 하고 있어 지역 환자는 원정 진료로 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가서도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울산에 양성자 치료센터가 건립된다면 울산 지역 암 환자의 원정 진료도 당연히 감소하겠지만 인근 영남권 암 환자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례로 작년 9월부터 저희 병원에서 지방 최초로 난치 혈액암 환자의 CAR-T 세포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치료 환자의 절반 정도가 부산을 포함한 타 지역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울산에서 기다려서 또 치료를 받는 그런 환자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울산대병원에서는 지난해 암치료 전문센터 가운데 하나죠. 카티세포 치료센터도 개소했습니다. 사실 환자들 사이에는 무조건 서울 쪽 병원이 더 진료를 잘 볼 것이다. 뭐 이런 막연한 인식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 울산대병원의 암치료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저희 병원이 빅5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전국 3위를 하였습니다. 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전국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종합역량평가로 암치료 역량이 핵심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또한 작년 저희 병원이 개소한 카티세포 치료센터는 국내 설치 기준도 매우 까다롭지만 카티세포를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한정된 물량을 암치료 역량이 검증된 의료기관에만 엄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 병원 암치료 역량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고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센터가 건립된다는 이야기, 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양성자 치료센터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어쨌거나 지금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런 때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기분 좋은 협력 소식이 전해져서 흐뭇한 시민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울산시라든가 관계기관과 소통을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추진이 울산의료의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울산광역시 승격 후 지난 20여 년 동안 타 지역은 어림잡아 수조 원대의 공공자금이 의료 인프라 강화에 투입되었지만 네. 울산은 국공립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울산 시민께서 우리 지역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느끼시는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두겸 시장님과 울산시가 과감하게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의료 발전을 위해 울산시와 저희 병원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울산 시민 여러분께 오늘처럼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 병원이 가까이 있는 그런 집들이 집값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의료 인프라가 뛰어난 곳이 사람 살기도 좋다는 얘기겠죠. 울산에 설립될 양성자 치료센터가 시민들의 건강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울산이 첨단 과학 의료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울산시가 유니스트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손잡고 추진하는 양성자 치료센터와 관련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용기 울산대학교 병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와 일상에서 접하는 과학 이슈와 이론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과학 포커스 오늘은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이만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서버를 시키는 냉각 기술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냉각 기술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고장을 방지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서버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냉각 기술이 필요한데요. 네. 이러한 냉각 기술 역시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냉각 기술들이 어떠한 산업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냉각 기술은 다른 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통해서 더운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과 냉장고에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냉각 기술을 응용한 좋은 예인데요. 네. 더 나아가서 병원에서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MRI를 비롯해서 부피가 매우 큰 수소 기체를 작게 만들어서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냉각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차세대 컴퓨터인 퀀텀 컴퓨터 역시도 이러한 냉각 기술의 도움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그리고 퀀텀 컴퓨터를 냉각 기술과 연결짓기에는 좀 낯선데 이런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아주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MRI가 작동하기 위해선 그 안에 있는 자기장 코일이 초전도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저항이 거의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상당히 낮은 온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주변 온도를 상온이라 하면 초전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선 절대 0도에 가깝게 도달해야 하는 건데요. 네. 이런 초전대 상태에서는 전기 저항이 없어서 전류 흐름에도 장애가 없게 돼서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절대 영도는 섭씨로는 영하 273도고요. 보통 MRI를 운영하기 위해선 헬륨과 같은 가스를 이용해서 영하 269도 정도로 맞추고 퀀텀 컴퓨터의 경우에는 영하 273도로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 저항이 없는 절대 0도라는 게 얼음이 어느 섭씨 온도가 아니고 훨씬 더 낮은 온도 기준이군요. 예, 오히려 장비가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낮은 온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냉장고를 보시면 냉장이나 냉동을 하기 위해선 냉장고 안의 온도를 낮게 만드는 일이 우선일 텐데요. 이때 주로 쓰는 방법이 바로 냉매입니다. 냉매 들어봤습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면 냉매는 주변의 열을 쉽게 빼앗는 매개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변의 열을 빼앗으면서 흡수된 열로 인해서 정작 자신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물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의 뒷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장치들을 통해서 냉매가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냉장고 안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냉매라는 게 냉각 장치를 가동하는 핵심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에어컨도 냉매를 이용해서 거실이나 사무실 같은 공간을 계속해서 시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MRI 혹은 퀀텀 컴퓨터도 헬륨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절대 영도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고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아무리 극심한 겨울 추위도 영하 20도 안팎이잖아요. 그만큼 절대 영도, 영하 273도라는 온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수치인데 그래서 냉각 기술과 관련한 연구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절대 영도 영하 273도라는 온도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시기 어려운 온도인데요. 어렵네요. 예. 우리가 자주 접하는 냉장고의 경우도 낮아도 영하 20도 안팎이기 때문에 이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영하 273도라는 게 선뜻 다가오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주변 온도를 영하 273도 수준까지 내린다는 건 자연현상을 굉장히 거스르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냉각 기술을 적용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또 이와 관련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연구가 하나의 큰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앞서 이야기하신 냉매를 좀 더 친환경적인 물질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냉각 기술의 매우 중요한 요소 기술이라 볼 수 있는 냉매를 좀 더 다변화하는 연구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퀀텀 컴퓨터의 경우에는 냉각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지금보다 좀 더 컴팩트한 규모의 퀀텀 컴퓨터를 구현하는 연구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냉각 기술이 발전하면 전자기기 크기도 줄어들면서 우리 생활의 편리함도 한층 향상될 텐데요.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네요. 과학 포커스 오늘은 냉각 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냉각 연구가 나아가야 할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임한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가 이달부터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까지 펼치게 된 데는 등산객들이 먹다 남는 라면 국물을 그냥 땅에 부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탓입니다. 라면 국물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높은 염분 때문입니다. 짠 라면 국물이 계곡이나 물가로 흘러가면 물에 사는 수서곤충 같은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울산에도 영남알프스라는 명산이 있죠. 선착순 3만 명에게 수능 메달을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이벤트가 올해도 지난 7일자로 조기 마감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남알프스를 찾고 있는 건데요. 또 그만큼 많은 등산객이 무의식적으로 산을 오염시켜 왔을 겁니다. 굳이 캠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울산 등산객들도 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실천을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산을 오염시키는 게 비단 라면 국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산에 그냥 버리기 쉬운 과일 껍질 역시 도로 가져와야 합니다. 방부제나 잔류 농약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람쥐 같은 소형 동물이나 어린 동물에겐 제 아무리 적은 양의 화학 성분이라도 체내에 농축되면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명산과 동식물들이 나 하나쯤 하는 잘못된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방문객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4월 12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권혁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